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이란 곳에는 49살의 주부 조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부는 8순이 넘어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소문에 마을엔 조씨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이라 이웃관계도 좋았다고 합니다. 마을 부녀회장까지 할 정도로 책임감까지 있는 여성이었어요. 2년간 부녀회장을 하다 남편의 직장 사정으로 2004년 9월엔 천안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사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조 씨는 시어머니를 계속 간병하겠다며 일주일에 2, 3일씩은 꼬박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5년 2월 18일이 돼요. 원래 조 씨가 살던 마을에 부녀회 모임이 열립니다. 조 씨도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죠. 같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8시에 이 부녀회 1차 모임이 끝났고 2차로 옮기기 위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죠. 2차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조 씨는 천안이 집이니까 이제 돌아가야 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천안으로 가려면 먼저 조치원역까지 가야 된다는데요. 회식 자리에서 조치원역으로 가려면 36번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부녀 회원들은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조 씨를 차에 태워줬어요. 회원들의 숫자가 많아서 차는 2대에 나눠 탔습니다. 조 씨를 먼저 이 정류장 근처에 내려줬고 이때 조치원역으로 가는 36번 버스가 막 지나가요. 조 씨가 급히 버스를 잡으려고 뛰었지만 놓칩니다. 다음 차는 10분 뒤나 돼야 오거든요.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8시 10분에 차를 타고 가던 부녀 회원들은 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 조 씨를 목격합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금방 갈 테니까 따로 차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 씨는 이날 남편이 있는 천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행방불명됩니다. 다음 날이 돼도 아내가 오지 않아요. 남편인 이 씨는 경찰에 아내가 실종됐다며 실종 신고를 했죠. 집에 간다며 버스를 기다리던 조 씨는 여기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청주 서부경찰서는 조 씨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실종 시간대와 생존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조 씨가 가지고 다니던 체크카드에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확인됐어요. 이 위치는 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그 버스 정류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은행 2곳이었습니다. 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거예요. 경찰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돈이 빠져나간 시간은 실종 당일인 2월 18일 오후 11시 1분과 3분이었어요. 어떤 남성이 조치원 중림동 농협에서 2번에 걸쳐 50만원과 5만원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인상착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목구비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파란색 점퍼에 모자를 썼죠. 다른 은행에서도 다른 모자를 썼습니다. 이목구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해요. 키는 168에서 17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에요. 이 남성은 다음날 오전 10시 4분에도 조치원에 있는 다른 은행 농협지점에서 같은 체크카드로 4만원을 인출합니다. 조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도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때는 비밀번호를 몰랐나봐요. 오류 횟수 초과로 돈 인출에 실패합니다. 카드가 정지되죠. 이 남성이 왜 조 씨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CCTV에 촬영된 이 남성이 조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이 사건은 단순 가출이 아닌 납치로 판단합니다. 해당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둔 채 수사를 시작했죠. 용의자가 아직 조 씨를 데리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 남성이 현금을 찾아간 해당 은행을 갑니다. 여기를 수색해서 지문이나 다른 흔적을 남기진 않았는지 현장 감식을 해봤는데요. 지문이나 머리카락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진 않습니다. CCTV로 용의자를 봤는데 이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건 발생 13일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사라진 조 씨나 목격자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지 사람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에 조 씨가 사라진 도로를 지나간 14,000여 대의 차 번호를 모두 검색했고요. 범인이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지역 수색도 다 해봤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조 씨가 사라진 버스 정류장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 어둡고 외진 길이었습니다. CCTV도 없어요. 조 씨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수사하기 너무 힘든 곳이에요. 범죄 취약지대인 거죠. 버스 정류장이 도로에서 안으로 몇 미터 더 들어가야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사람이 서 있어도 잘 안 보이죠. 이런 환경이라 현장 조사를 해도 2월 18일 저녁 8시 10분 이후 조 씨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사라진 건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은 악조건이었지만 실종된 조 씨와 용의자를 찾기 위해 많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반상회를 열어요. 조 씨를 찾으려는 계획을 세웠죠. 인근 지역 40여 개 마을을 다 수색해 봅니다. 한 달간 매일 20-30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경찰과 같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모두 찾아봤지만 한 달 동안 주민들이 생업도 포기했었는데 조 씨의 흔적이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아요. 사건이 장기화됩니다. 조 씨의 생존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 보이죠. 이렇게 생각한 주민들이 공중파 프로에 사건을 제보합니다. TV에서도 조 씨를 찾는 내용이 방송되자 많은 관심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했지만 결국 수사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조 씨 부부의 카드를 가지고 있던 남성은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다시 인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번 횟수 초과가 되면은 카드가 정지될 수도 있고 한두 번 틀렸을 때 기회가 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인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범인 입장에서 비밀번호가 틀리니까 조 씨를 추궁해 보면은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돈이 인출되지 않은 것을 봐서는 높은 확률로 조 씨는 이미 사망했고 용의자가 소지품을 가져간 상태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흔적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분석이죠. 냉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범인이 검거되거나 직접 자백하지 않는 한 조 씨의 행방을 알아내는 게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 같아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히 보이긴 하죠. 조 씨가 천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사람의 체크카드로 조치원의 은행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만 봐도 이건 범죄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조 씨 부부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신용카드로 그 늦은 시간에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이 돈을 노린 범행의 행동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용의자가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다가 비밀번호 오류로 인출에 실패했죠. 다시 인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 씨에게 틀린, 다르게 받은 비밀번호를 받고 그 이후에 범인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 씨에게.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알았을 때는 이미 더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조 씨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조 씨의 행방이에요. 시신이라도 찾아야 여기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목격자가 본 대로 조치원행 버스를 타려면 정류장에서 범인에게 납치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조 씨가 실종된 날은 겨울이에요. 해가 빨리 집니다. 오후 8시 10분이면 한밤중인 거죠. 인적이 드문 곳이기도 하고요. 지도 보겠습니다. 조 씨는 8시쯤 36번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갈 수 있는 조치원에 내리려고 했지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를 놓칩니다. 다음 차를 기다려야 했어요. 혼자 정류장에서 36번 버스를 기다렸지만 정작 다음 차가, 그 차가 도착했을 때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나 승객들은 조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황으로 볼 때 다음 버스가 오기 전인 이 10분 사이에 조 씨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버스가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조 씨가 실종된 이후 해당 마을 주민들과 경찰이 실종 장소와 가까운 지역을 모두 수색해봤지만 조 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 씨가 빨리 집에 돌아가려고 같은 방향인 사람의 차를 얻어 탔다가 호위동승이죠.
그랬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조 씨가 신중한 성격이라 모르는 사람의 차를 함부로 타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버스나 승용차가 아닐 경우 택시밖에 없어요. 조 씨가 기다리고 있던 버스 정류장에서 조치원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은 6,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울 수는 있지만 늦은 시간에 빨리 가려면 크게 부담될 만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택시를 탔을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이 버스 정류장 지역을 지나간 모든 택시기사를 조사해 봅니다. 조 씨를 받거나 직접 태운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택시기사 중에 범인이 있는 거라면 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겠죠. 만약 그런 거라면 경찰이 용의자를 올릴 만한 수상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거나 비슷한 죄를 저지르다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용의자 한 명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늦었지만 조 씨를 노리고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사건 이후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추정과 분석을 해봤어요. 그중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단순히 금품만 노리고 조 씨에게 접근한 건데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고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인 거죠. 아니면 조 씨가 체크카드와 남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얘기해 줬지만 그대로 살려 보내준다면 도망쳐서 바로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범인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니 이런 정황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만약 조 씨에게 금품만 뺏고 농협 조치원점에 간 거라면 이 거리가 차로 10분 걸리죠. 차로 이동하면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요. 조 씨를 어딘가로 끌고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라고 해도 용의자는 조 씨의 실종 추정 시간 후 3시간 뒤가 되는 밤 11시가 돼서야 현금 인출기 앞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3시간 동안이 공백으로 남아있어요. 이때 범인이 뭘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외에도 조 씨에게 다른 목적이 있던 건 아닐지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범죄 심리 전문가는 범인의 목적이 성폭행과 금품 두 가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방금 이야기한 조 씨의 실종 후 3시간이라는 공백 때문인 거죠. 범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조 씨를 납치했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끌고 갑니다. 여기서 성폭행을 저지른 다음 카드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낸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조 씨를 살려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범인은 모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이러한 정황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가 될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범인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 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입니다. 안남기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 씨도 청주에서 실종됐고 금품을 빼앗긴 후 실종된 정황들을 보면 안남기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안남기의 범행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견인데요. 안남기는 2004년에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첫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뒤에 청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2009년 9월 21일 4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하천에 시신을 유기했죠. 2010년엔 30대 여성의 납치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요. 범행에 실패한 거죠.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인턴 사원이었던 20대 여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안남기의 범행 수법이 이래요. 택시를 운행합니다. 손님이 타는데 남성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택시 운행합니다. 영업해요. 하지만 여성이 탈 경우에는 굉장히 동작이 빨라진다는 거죠.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기 전에 문부터 잠그고 학생인지 직장인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학생일 경우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범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주로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안남기의 피해자가 됐던 겁니다. 이러다가 CCTV에 결국 찍혀요. 그래서 검거됐죠. 여성 3명의 목숨을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조 씨가 실종 후 일어난 정황들이 안남기의 범행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안남기가 첫 범행부터 두 번째 범행까지 5년의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범행 날짜를 보면은. 이게 납득하기 힘들어요. 연쇄살인범인데. 이 사이에 범행 욕구를 참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중독돼 있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 5년 동안 참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있지 않았을까 이 기간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안남기의 그 5년 사이에 공백 동안 있던 사건 중 하나가 이번 청주 부녀자 실종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남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중인데 2004년부터 행적과 조 씨의 실종 사건에서 밝혀진 정황들의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이 사건은 조 씨의 실종 당일 일어난 수상한 정황들 외에 어디서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시신이라도 발견되면은 몸에 남은 범인의 DNA라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조 씨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제로 남아있죠. 조 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실종 상태라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은. 만약 조 씨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행방을 알고 이 사건에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경찰이 재수사에 고려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조 씨가 생존해 있으면은 63살이 될 거예요. 현재 상태로 이 사건의 내막을 알려면은 조 씨나 범인을 찾아야만 하는데 둘 다 추적의 단서가 없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단서가 발견되거나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나야만 해결의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05년에 사라져서 15년째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청주 부녀자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